네,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재경관리사 2023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강좌이고요. 어떤 시험의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조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OT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경관리사는 3일회계 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아시죠? 자, 이 재경관리사 시험의 이 기본적인 급수가요. 우리가 이제 회계, 세무 묶어서 그냥 세무회계라고 부르죠. 근데 왜 세무회계라고 하는 이 통합적인 개념으로 시험을 많이 응시할까요? 왜 그럴까요? 회계만 보거나 세무만 보거나 하면 되는데 왜 세무회계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유는 회계와 세무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발생되는 경영활동을 얼마의 이익을 산출해 냈는지를 구하고, 그래서 현재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장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회계인데, 그 회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벌었다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그러니까 회계라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세무는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갖고 회계를 안다면 세무도 알아야 되고, 세무를 안다면 회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무를 한다. 회계를 몰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과목이 세무회계인데 사실은 제가 회계를 강의하지 않아요. 저는 분계를 안 합니다. 분계를 안 하는데 왜 세무회계라고 부르냐?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제가 분계를 중간중간에 해요.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세금을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를 새롭게 산출할까?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1부터 다시 계산할까요? 아니요. 회계와 관련된 장부를 토대로 이 중에 뺄 거, 이 중에 넣을 거를 조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무조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다음 두 번째, 부가가치세를 공부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세법을 공부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부가가치세라는 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면 돈이 오갈 거고, 돈이 오가면 장부를 만들 거고, 장부도 만들면서 세금 신고할 자료가 되겠죠. 막 거래가 일어나면 분리되는 거야. 회계로 갈 거 가고 세금 신고할 거 가고 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무회계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냐면 회계를 조금 아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재경관리사라는 이 자격증의 특징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높은 자격증이죠. 그래서 세무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취득한다. 사실은 재경관리사를 취득했다면 세무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은 더 취득할 건 없어요. 만약에 더 하고 싶으시면 이제 세무사 공부하시면 돼요. 세무사가 되시면 돼. 또는 회계사가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 바로 밑에 자격증을 우리는 이제 재경관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일회계 법인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을 대부분의 대학생들, 그리고 세무회계 쪽에 공부를 좀 오래 해서 나는 이제 최상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뭘 취득하면 좋을까? 그래서 많이 넘어오는 자격증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잘해야죠. 잘하는데 이 시험의 특징은 객관식이잖아요. 사지선다로 찍는 거니까. 나는 엄청나게 찍는 걸 잘한다. 그래가지고 합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하면 좋을까요? 좋죠. 합격하면 좋죠. 합격하려고 시험 보는 거니까. 근데 합격했는데 내 마음속 어느 한 구석이 찝찝하잖아. 그치?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는 없어. 왜냐면 누군가가 재경관리사 문제 중에서 무언가를 물어봐. 그러면 대답하기는 좀 그래. 근데 취득은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과정은요, 조금 찬찬히,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재 안에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그냥 사지선다 잘 찍는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 단시간에 취득하고 난 빠질 거다. 난 이해나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깊이 있는 공부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재경관리사 과정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뭐 이렇게 빠지셔도 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조금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건데, 자, 그러나 일단 디딤돌은 그래요. 재경관리사는 대체적으로 이제 최상위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관리 2급이 기초 자격증인데 우리 과정에 회계관리 2급이 없습니다. 근데 회계관리 2급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격증으로 얘기하면 전산회계 FAT 중에 1, 2급 정도 수준이에요. 회계 1, 2급 정도 수준. 자,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으로 넘어오면 이 회계관리 1급은 세무 2급 정도 수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전산세무회계, 제가 여기서 토마토패스에서 이제 전산세무회계도 강의하니까, 근데 전산세무회계가 조금 더 와닿으시거나 다른 회계 자격증이 와닿는다면 기본적으로 세무 2급 정도 수준의 자격증이 회계관리 1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무 2급 정도의 이해는 되어 있을 때 재경관리사 과정이 조금 더 쉽게 이 과정이 흡수되실 수 있어요. 나는 회계가 전무다. 아무것도 모른다. 난 그런데 최상위 자격증을 바로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못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죠. 여기에 마지막에 재경관리사와 관련된 과목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얹어드리는 거예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얘는 안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는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자격증 이 과정을 세무회계라는 양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못해요. 되게 많은 강의를 가지고 해야 돼요. 기초부터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산세무 2급 정도의 수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되고요.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법인세가 대체적으로 뭔지 대략. 법인세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념? 법인세를 누가 내지? 법인세는 몇 프로지? 뭐 기본적인 내용들. 몰라도 되지만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재경관리사 과목이 3과목이 있는데 저는 지금 OT를 이제 세무회계 쪽으로 강의를 하지만 제가 때 원가회계 할 때는 또 원가회계 OT에서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초 지식들은 또 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은 세무회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난이도가 높구나. 얼마나 높길래 조금 높아요. 조금. 시험은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3일회계법인 주간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년에 몇 번 정도가 어느 월에 시험이 있는지 이제 보시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매년 세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회계 강의가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년 찍어야 돼요. 맨날 바뀌어. 23년도에는 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조금 늦게 또 제공이 되기도 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책도 좀 늦게 나왔고 개정이 되면 이 책을 준비하는 것도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전반적인 재경관리사 시험이 연 8회 정도가 시험이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1월 달에 시험 보는 거랑 3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거는 매년 같아요. 매년. 지금 우리가 23년이지 않습니까? 자, 1월과 3월의 시험은요. 22년도 버전의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응시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요 사이에는 그가 속한 연도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항상 연초에 시험이 응시가 되는 1회와 2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바로 23년도 버전으로 나온 모든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세법이 개정된 모든 거를 최신 반영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월이 이제 5월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2023년도 버전의 문제들이 되겠어요. 그 재경관리사 과목 중에 원가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는 세법이 개정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걔는 걔고 원가는 원가야. 근데 세법 개정에 당연히 같이 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요 세무회계에서 여러분 이제 5월달 시험을 대비하는 시험입니다. 2023년도 시험이고요. 거의 매월이었다가 뭐 8월에 한 번 없고 10월에 한 번 없고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해가지고 연 8회 정도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재경관리사는 매일매일 앉아가지고 6시간 이상 공부해서 단기간에 공부하겠다 하면 한 달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으시면, 그리고 다들 머리가 좋아서,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암기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이해할 때까지 계속 봐야지 어느 순간 이해되면 이게 더 이상 암기라는 거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약간 제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도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부러운 성향이긴 한데.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저는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씩 공부를 잘 못하죠. 각자 할 일이 있는데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만 들어서 이해가 되면 좋은데 암기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최소한 한 2달 정도는 여유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응시료가 비싸요. 비싼 거 아시죠? 제일 비싸요, 응시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어차피 뭐 컴퓨터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만 나눠주면 되는 시험인데 돈 벌어먹는 것 같아요. 욕 좀 해볼까요? 돈 벌어먹으려고. 학생들 주머니 터는 거죠, 뭐. 저 응시료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푸시 좀 하세요. 저는 못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기를 잡아야 되는지 개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얼마 정도 준비하면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식의 공부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을 판단하셔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해서 하고 싶다. 그럼 저는 한 3달 걸릴 것 같은데? 과목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회계 한 달, 원가 한 달, 세무 한 달, 그리고 마지막 종합 문제 이렇게. 재경관리사 시험은 과목이 이제 3과목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 문제가 120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 40문제, 그리고 세무회계가 40, 원가가 40. 전체 120문항. 근데 시험 시간은 150분 정도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이 시험장에 재경관리사 보는 사람 여기 무리가 이렇게 있고요. 시험장 가면 옆에 무리는 회계관리 뭐 1급, 2급 막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감독 몇 번 가보니까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러면은 회계관리 1, 2급은 얘는 100분이고 얘는 50분이니까 100분 되면 다 나가. 이쪽은. 그러면 재경관리사 보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50분간 시험 보니까 시간은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120문제인데 150분 시험 보니까. 근데 이제 몰라서 못 푸는 거지 뭐. 그게 제일 짜증나는 일이긴 하잖아. 뭐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해봐서 알고. 그래서 시간은 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3과목에 각각의 과목마다 과락이 있어, 과락이. 그러니까 평균은 어쨌거나 70점 이상이어야 돼. 10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긴 한데 각각의 과목당 40문항 해가지고요. 요거 합격할 때 이제 과락이 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각각의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100점 맞고 한 과목은 20점 맞으면 불합격. 왜냐면 한 과목이 기준적인 점수를 초과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과락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목별로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과목 중에서 3가지의 과목을 다 합산해가지고 나누기 3해가지고 평균이 나왔는데 70이 나왔다. 그럼 합격이냐가 아니라 얘도 70점 이상이 되고 얘도 70점 이상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건 다 70이 나오는 거지 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이제 얘는 70이 나왔어. 근데 세무회계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얘가 40점이 나온 거야. 근데 원가 관리는 100점을 맞은 거네. 그럼 얘 평균 내면은 140점이니까 2개 평균 내면 이미 7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더해서 나누기 3하면 70점이 됐으니까 요거 합격이 될 수 있냐? 그러면 합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야, 과목별로 70점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70점이 나와. 그럼 합격이야. 그래서 과목별로 어느 정도의 모든 수준을 70점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합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이 되는 거는 응시료가 이렇게 비싸다는 거야. 너무 비싸. 그치? 좀 비싸.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얘도 7이고 얘도 7이네. 세븐이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재경관리사 시험은 만만하진 않구나. 그러니까 한 번 봤다가 떨어지면 또 봐야지. 그러기에는 응시료가 너무 비싸니까 탄탄하게 준비해서 한 번 딱 응시하는 걸로 해서 한 번 자격증 취득하면 평생 가니까.
이건 평생 가니까. 과목은 세 가지 과목을 설명드렸는데 이 전체 120 문항에 해당하는 그 문항 수가 120번까지 문항수가 표기돼서 시험지가 나오거든요. 시험지가 그러니까 되게 두꺼운 거예요. 막 넘기면서 보는 거고요. 재무회계가 1번부터 40번까지 문항수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41번부터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세무회계 문제가 41번부터 해서 80번까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81번부터 120번까지가 원가관리회계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토마토패스에서 이제 재경관리사 과정을 맡고 있고 저는 이 세 가지 과목 중에서 이제 2개 과목을 맡아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세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좋아해요. 제가 원가를 좀 좋아해. 여자 강사들이 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원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가는 제가 이제 찍었고 세무는 또 이제 제 전공이라 세무를 또 하게 됐고. 자, 세무회계 이제 평가 범위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세무회계 교재를 보시면 좀 두껍죠. 근데 잘 봐봐. 두꺼운데 일단 글씨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여백이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그림들도 많고요. 빽빽하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재는 두꺼운데 넘기다 보면 후딱후딱 넘어가요. 그리고 전체 이 구성이 되는 게 5가지 이제 구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세법을 간단하게 좀 이해하는 거.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몇 페이지 차지하지 않거든요. 한 3, 4페이지, 한 50페이지 조금 넘네요. 60페이지까지 해당되네. 전체 교재 중에. 이 범위에서 5문항이 출제가 돼요. 여기서. 40문제 중에 5문제가 이 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제 OT하고 함께 묶어가지고요.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해까지 해서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많으면 4강 정도 찍을 건데 그 4강 중에 한 강좌당 한 문제씩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끝나고 나면 이제 법인세가 이제 그 순서에 나와 있는데 법인세가 제일 많이 문항이 출제됩니다. 이유는 양이 많아요. 법인세가 양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법인세는 리얼 법인세를 공부하는 건 아니야. 리얼 법인세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법인세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법인세라는 진짜 법인세 중에 한 59.2%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공부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근데 재경관리사는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법인세는 원래 어려워요. 법인세는 그냥 어려운 거야 원래.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이제 강의를 제공할 거고 법인세는 전체 문항 중에 15문항씩 출제가 돼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20문항이 얘하고 여기에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럼 나머지 20문항은 10문항 나눠서 소득세 부분에서 10문항 출제되고요. 부가가치세에서 10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요. 전체 40문항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조세에 대한 뭐 이해나 국세기본법이야, 국기법이야 뭐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되고요. 뭐 얘를 이해한다까 얘는 이해할 게 아니야. 그냥 뭐 이런가 보다. 세금은 내가 뭔가 세금을 내라는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나 이거 되게 억울하거든? 나 이 세금 낼 필요 없는 자꾸 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무서에 가서 나 이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렇게 해. 그럼 세무서가 며칠 동안 이걸 알아봐 주고 나는 며칠 안에 가야 되냐. 그런 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해하고 간단하게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 반드시 이 날짜 안에 가가지고 얘와 관련된 예고 통지서를 들고 가야 되겠구나. 안 하면 나중에 이거 나 손해보겠구나. 이런 거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서 금방 끝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재경관리사 공부를 할 때 앞에서 말씀만 한번 드렸지만 회계나 세무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으신 분은 이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못 도와드려요. 제 강의를 들어도 이해 못 해요. 저는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이 듣는다면 이해는 하실 거예요.
암기는 여러분 몫이죠. 암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기를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줍니까? 그건 제가 못하지만. 근데 자, 재경관리사 공부는 어느 정도 세무회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소득세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해요. 그걸 모르면 제가 진도를 나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재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뒤에 설명드릴 건데 법인세가 가장 양이 많고 어렵다.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문항이 꽤 많이 나온다. 점수를 어디에서 많이 가져갈 거냐 여러분이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니까. 소득세도 법인세하고 못지않게 어렵다. 그러나 생각보다 법인세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요 20문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문항을 획득을 하면 어려운 법인세에서 조금 문항수를 놓치더라도 70점에 대한 과락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인세에서 15문제를 다 맞춰야지 라고 하는 것에 목숨 걸고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쉬운 과목이 10문항, 10문항씩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이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회계 강의를 순서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두껍고요. 두꺼운데 두꺼운 교재 순서대로 하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강의는 내가 하는 거니까. 강의는 내가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순서로 바꾸는 건 아무 문제가 원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조세 총론과 국세기본법은 순서대로 하고요. 챕터 세 번째가 법인세입니다. 순서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소득세고 마지막에 부가세가 5번째가 있는데 이 중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 중에 부가세가 쉬워요. 부가세가 쉬워요.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부가세를 먼저 제가 진도를 나갈 겁니다. 강의 순서를. 그래서 제가 화면에다가 오늘은 몇 페이지고요. 오늘은 어디를 공부할 거고요. 계속 화면 띄우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은 부가세를 먼저 공부한다고 일단 순서를 잘 바꾸셔서 교재가 두꺼우면 좀 칼로 잘라서 분철을 하시든지. 저는 분철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고 다니는 걸. 근데 또 잘라서 갖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제가. 그런 거 책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잘 보셔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부가세를 먼저 끝내고요. 그리고 소득세를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를 할 거예요. 이유는 부가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고 소득세가 이해되어 있으면 법인세를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법인세를 먼저 공부하면 절대 세무회계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법인세를 어떻게 처음에 들어갑니까? 얘는 어려워요. 그리고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여기서 회계 처리하거나 세금과 관련된 이해가 그대로 법인세하고 거의 60, 70%가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마지막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법인세를 공부할 때는, 이 법인세를 공부할 때는 법인세를 공부할 때는 좀 뒤로 가서 반드시 뭘 좀 해야 되냐면 재무회계와 관련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좀 가능해요. 재무회계와 관련된 이해가.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결국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분계를 하고 그것이 어느 장부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손익계산서의 결과물, 그 이익이, 당기순 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녹아들죠. 그러면 그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회사 내부에 유보할 수도 있고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배당하는 걸 뭐라고 해요? 사회 유출 이렇게 부르고요. 회사 안에다가 쌓아놓는 거를 사내, 그쵸, 적립이라고도 하고 사내 유보라고도 하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세법상의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에서 막 소득 처분할 때 사회 유출합니다. 유보합니다. 그게 다 회계에서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뭔가 회계 처리, 특히 자본 계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개하는 회계 기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요 법인세는 이해를 아예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재경관리사 자격증에 재무회계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죠? 회계 처리할 때 적용하는 회계 기준이 크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이 채택한 IFRS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렇지 않은 외부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적용받는 기업 회계 기준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선 이해가 되어 있을 때 이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도움이 되는지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OT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잖아. 아 어디로 가야 되지? 토로 가야 되나? 해로 가야 되나? 애로 가야 되나?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야 이거 회계 기준 자꾸 왜 얘기하냐? 법인세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공부하는 건데 법인이 돈 번 건 어디에 있어요? 회계장부에 있잖아요. 그걸 꺼내다가 한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면 법인세를 못해. 결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계 기준이 두 개인데 여러분 법인세는 전 세계가 같습니까?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거예요. 세법이에요. 세법.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세법이에요. 세법은 전 세계가 같이 써요.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거야. 우리나라만이지 뭐. 전 세계는 몰라 이거. 법인세율은 국가마다 다 다르고요. 세금 계산은 우리나라 국가가 걷어가는 건데 다른 나라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토대가 돼서 세법이 만들어질까요? 국제회계 기준일까요? 우리나라 기준일까? 그치? 얘는 아니야.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을 법인세가 어느 정도 용인은 하죠. 용인은 하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통한 소득을 가지고 법인세에서 인정하는 세법을 적용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제회계 기준을 이 자격증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들을 자꾸 법인세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얘하고 용어가 다른 것들은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재경관리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산 회계, 세무회계 또는 뭐 FAT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잖아. TAT,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일단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와 관련된 재무회계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인세 공부가 훨씬 용어를 이해할 때 편해요. 대학에서 국제회계 기준만 드립다 공부했다. 그럼 용어가 조금씩 달라. 아주 코딱지만큼 조금씩. 그러니까 그 용어를 빨리빨리 되돌리고 인식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법인세는 조금 그래요. 부가세랑 소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가세, 소득세 별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정이 진행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제 조세 총론을 보는데 뭐 간단해요. 교재는 14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조세가 뭐냐? 조세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조세가 뭘까요? 조세 그 조자는 뭐고 세는 뭐야? 세금. 세금, 조는 조달. 누가 조달할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돈이 있어야지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지자체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걷어야죠, 뭐. 얘네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해? 국민들로부터 걷는 거죠, 뭐. 국민들로부터 경비를 충당해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각종 세금들을 묶어서 조세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조세는 무슨 세금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조세는 그 모든 세금의 그냥 통합적인 용어인 거야, 용어.
그 조세 안에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그 중에 조세를 막 쪼갤 거 아니에요? 그걸 쪼갰는데 잘못 쪼개놓고 객관식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류해놓고 너 조세를 분류할 수 있어? 객관식 물어볼게. 한 문제.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가 뭐냐?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를 충당하려면 재정 수입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하기 위해서 막 걷어? 막 법이 없어. 법이 없는데 야 오늘은 너한테 세금을 걷고 싶어. 네. 막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는 안 되잖아. 무엇을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법률을 근거해서. 법률에 규정된 대로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그때 판단하지 않고요. 과세를 해야 되는 요건을 만들어 놓고 그 요건에 합당한 자는 내기 싫어도 무조건 납부할 수 있게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모든 자에게 어떤 자냐면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나 안 낼래요 그런 거 없어요. 내라 그러면 내는 거야. 법에 의한.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다른 나라로 떠나야지 뭐. 반대급부 없이 금전급부 돈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세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세는 그러면 누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주체가 누굽니까? 과세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법인세는 어디다 내요? 관할 세무서에 내죠. 여러분 세무서에 내는 세금은 다 국세인 거야. 국가가 걷는 세금. 여러분 뭘 취득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내가 한 채가 있는데 6월달, 7월달쯤 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구청에서 지방 재산세 내라고 납부서가 집에 와 꽂혀 있어 이렇게.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거 다 알아. 지자체가. 그러면 그 재산세는 어디다 내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내는 거잖아. 그렇죠? 두 가지의 세금이 쪼개져 있네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조세를 부과해요. 과세는 누가 합니까? 이 둘이 하는 거야. 둘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각종 막 4대 보험료 같은 것도 매달 내잖아. 4대 보험료는 진짜 아까워. 특히 나는 건강보험을 저는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근로자인 경우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보수월액의 전체 건강보험료 중에 근로자인 경우는 사업주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내가 부담해야 될 50%를 대신 내주고 나머지 50%만 월급 받을 때 빠졌다가 납부가 되니까 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총액 중에 근로자들은 그중에 50%만 부담하면 되잖아. 50%는 회사가 내주니까. 그리고 보장은 다 받고. 국민연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근로자가 짱이지 뭐. 저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건강보험료를 전액을 제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제 재산 상태를 다 알고 있어. 얘네들이 다 알려줘. 근데 공과금은 조세인가요? 4대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닌 거야. 4대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라고 불러요. 두 번째, 왜 할까요? 그들이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거죠. 다양한, 결국은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대통령 월급도 주고 국회의원 월급도 주고 왜 그들이 월급을 받아갑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일단 그런 거지.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따라서 어떤 위법을 했대. 불법 주차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벌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냈대요. 이런 것들은 조세라고 부를 수 당연히 없는 거죠. 조세가 아닌 거지. 그치? 가산세는 가산세라고 부르면 세금이다. 세금이니까 얘도 조세다. 국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걷는 게 아니잖아. 실수한 사람만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조세가 아니고요. 공과금도 조세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과세 요건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자가 누구고 무슨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며 몇 %의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냐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게 아주 깨알같이 써 있거든요. 그거를 외우다 보니 양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 요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예외 없어. 너 모두 과세할 거야. 모든 자에게 과세한다. 그러니까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면 반대급부 없이 세금을 걷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조세는요.
어떠한 주의에 의해서 과세합니까? 그때 X.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불러요. 조세를 걷는데 막 국회의원들이 이번 연도에는 아예 걷지 맙시다. 이번에는 많이 걷읍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대로 법에 의거해서. 조세 어떻게 과세합니까? 어떤 주의를 가지고 과세합니까? 법에 의해서 과세합니다. 그것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할 때 그냥 저 돈이 없는데요. 볼펜 10자루 낼래요. 저 집에 피아노 있는데 피아노 내면 안 돼요? 피아노 내면은 한 130만 원에 돈 준다는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조세는요. 어떻게 납부하는 게 원칙일까? 반드시 돈으로 내야 돼.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금전납부 원칙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금은 금전납부가 원칙입니다. 반드시 화폐로 내는 거야. 돈으로 내는 거예요. 자, 돈으로 내야 되는데 예외가 있는 거지. 세법은 그렇게 원칙만 있고 쫙 끝나면 되는데 반드시 그래놓고서는 또 예외가 있어. 자,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물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물려주시면 저 지금 뭐 받은 거죠? 증여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야. 살아계신 분에게 이렇게 받으면은 그거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고 돌아가셨는데 받으면 상속받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속하고 증여는 무상으로 받는 의미는 비슷해. 그래서 같은 세법 안에 있는 거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거 줄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부르지 않나? 상증세 이렇게.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나 무상으로 받는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받는 거고 증여세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나에게 그 집이나 그 땅을 물려준 거야. 그럼 증여받은 거죠. 그러면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으면 무상으로 엄청난 대가를 받은 거니까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 상속을 받았을 뿐이야. 돈이 없어. 그냥 건물을 받았어. 그러면 건물은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래. 세금이 2억이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경우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가지고 아주 특수하구나. 어쩔 수 없구나. 진짜구나. 너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냥 증여를 받은 것 뿐이구나. 자, 그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증여를 받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으로 낼 수 있어요. 주식으로.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셔가지고요. 상속세 내야 될 때 그 상속세를 물납으로 이제 허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물납으로 허용할 가능한데 그때 질의했던 부분이 삼성가에서 혹시 그림으로도 낼 수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있어. 그림이 막 10억짜리, 20억짜리. 아시죠? 그림으로 이 재테크하고 이러는 분도 많고요. 그림값이 막 천차만별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낼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그림은 안 된다고. X. 그래서 그림은 아직까지 물납으로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으로도 갈 수 있고요. 건물을 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물납을 허용하지. 원칙은 조세는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러면은 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부르는데 돈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금전납부라고 부르는 거야. 금전납부. 그 다음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이 걸어갈 때는 땅이 평평하고 세금을 조금 내면 땅이 울퉁불퉁하고 그런가요? 내가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보상이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죠. 누구도 예외 없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가 되는 그리고 조세는 내가 얼마를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에게 어떤 제공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보상 성격이 아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보상된다. 이런 보상성을 이제 일반 보상성. 그러면 일반 보상성과 반대적인 용어는 시험에서 뭐가 나올까? 개별적인 보상성. 그러면 틀린 말인 거지. 그치? 어디 갔는데 내가 뭐 입회비를 내고 들어가면 나는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뒤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서포트 해주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대가성이 없다면 그와 관련된 나에게 개별적인 보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용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세는. 그래서 조세는 일반적인 보상성을 띠고 있다. 개별적인 보상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한 거냐? 조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 거고
이 중에 5개니까 5개 중에 사지선다가 시험이니까 4개 중에 1개를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겠지. 여기서 집어넣겠죠.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공과금, 과태료 막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과목별로 챕터 나갈 때마다 아,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오케이, 끝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세를 한번 분류를 좀 해보는데 우리가 걷는 조세는 누가 과세한다고 그랬죠? 국가. 그리고 지자체. 자, 국가가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걷으면 말 그대로 국세. 지자체가 걷으면 지방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시험 보는 세금은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잖아요. 다 어디다 내요? 세무서에 내요. 그 세금은 다 무슨 세금입니까? 국세인 거야, 국세. 나머지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들, 뭐 재산세부터 해서 뭐 취득세부터 해서 뭐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다 묶어가지고 지방세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교재 보시면 세금이 쫙 하고 한 페이지에 막 이렇게 국세, 지방세 이렇게 구분돼서 나눠져 있는데 제가 페이지가 이제 세로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이제 칠판은. 그러니까 가로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국세를 먼저 보고 지방세를 먼저 보는데 국세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이제 이게 경계선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대한민국이야, 한국. 근데 한국 외에는 외국이잖아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하는 요 경계선에서 너가 수입하는 물품이 얼마짜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할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잠깐만 멈춰. 계산해 볼게. 막 돌려. 그래서 그 코드별로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를 납부한 자만 통관이 될 수 있게 하죠. 그때 중간에 여기서 납부하는 세금이 뭐죠? 관세죠, 관세. 그러면 관세는요. 우리 안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수입을 하는 그 시점에 걷는 거야. 수입을 하는 그 시점에 걷는 거잖아. 그래서 국세를 크게 둘로 나누는 거야. 국세를. 야, 관세 구분해.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세 이래가지고 걔를 국내라고 하진 않고 내국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걷어들이는 각종 세금들은 다 내국세인데 한 개만 내국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건 관세. 자, 관세는 관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있고요. 법이요. 그리고 국세 중에 내국세가 내국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페이지가 사실은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하는 게 맞고 부가가치세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지워볼게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말하는 부가세, 이 부가세, 이 부가세는 이렇게 서텍스라고 부르는 일종의 원래 본세가 있으면 본세에 따라당기는 세금들의 특징인 거예요.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만약 여러분 술 마시잖아? 술 마시면 무슨 세금 내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술이라는 가격 안에 주세가 포함된단 말이야. 근데 술을 마시면 주세가 포함되는데 그 주세가 포함되는 세금이 주세가 본세가 되는 순간 그 주세에 교육세는 무조건 같이 따라당겨. 세트야, 세트. 주세를 거둘 때는 교육세를 무조건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교육세도 많이 내고 있는 거야. 본인은 알든 모르든. 왜냐면 세금 공부 안 하면 내가 술만 마시고 술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술값 안에 얼마의 세금이 붙어 있는지 모르고 술 마시겠죠, 뭐. 근데 주세가 부과가 되면 반드시 교육세가 따라당겨. 주세를 내? 같이 붙어. 근데 주세가 안 붙어. 그러면 교육세를 내겠어요? 절대 낼 일이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만약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 기름을 넣으면 이 세금은 무조건 내요. 기름값에 무조건 붙어. 자, 얘가 붙으면 뭐 예를 들어 농특세가 무조건 따라당겨. 농특세를 따로 내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소비했는데 농특세 내세요. 이런 얘기는 평생 못 들어봤죠. 근데 그 어떤 특정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떨 때는 교육세가 붙고 어떨 때는 농특세가 붙는 거야. 그렇게 따라당기는 세금을 부가적인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세 글자로 뭐라고 많이 불러요? 부가세. 근데 얘를 우리가 세 글자로 부를 때는 좀 세게 불러야 돼. 부가가 이렇게 묶은 거잖아. 부가세 이렇게 불러야 돼. 부가세 이렇게. 근데 얘는 부가세 이렇게 불러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부를 거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VAT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Value Added Tax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구분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라고 부르거나 VAT라고 부르거나. 얘는 그냥 부가적인 세금.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이 국세를 분류할 때는요. 내국세와 관세를 구분하는 거지 부가세를 따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부가세는 어떤 특정 세금에 따라당기는 세금인 거야. 따라당기는 세금. 그러니까 국세를 둘로 구분하세요. 그러면 내국세, 관세, 끝. 다시 내국세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은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 직접세랑 간접세는 어떤 특징의 세금입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얘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국세하고 지방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이런 거야. 모든 세금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하는 의무자가 정해져 있어요. 과세 요건에. 다 써 있어. 법인세는 누가 세금 신고 납부하시오. 부가세는 누가 신고 납부하 다 써 있어. 납세 의무가 있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거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데 납세 의무와 동시에 누구도 정해져 있냐면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자도 정해져 있어요.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자를 담세자다라고 불러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세금 누가 부담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대부분 상식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신고 납부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얘는 세금을 부담하는 거고요. 얘는요.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같지 않나요? 첫 번째, 법인세는 누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죠? 법인이 하겠지? 그러면 그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죠? 주주가 하나요? 아니요. 법인이 하는 거잖아. 이게 상식이잖아. 만약에 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그럼 법인이 내요?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 소득세니까. 그러면 개인이 번 돈은 지가 부담해야지. 자기가 돈 번 거를 회사 보고 내라 그래? 그건 아니잖아. 자, 원래 같은데 부가가치세는 좀 특이해. 부가가치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이 돈을 결제하죠. 돈을 결제할 때 부가세가 같이 결제가 되죠. 그럼 부가세는 누가 부담해요? 커피 마시는 사람이. 커피 마시는 사람은 사업자입니까? 대부분 소비자입니까? 사업자일 수 있죠. 사업자면 나중에 돌려받아. 안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어.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여튼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게 돼 있어. 세법 자체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10%라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세금을 여러분이 부가세를 내가 커피를 얼마나 마셨어 이때까지. 안 마실 수도 있고 커피 말고 그러면 다른 거 생수도 부가세가 붙으니까.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내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서에 가서 누가 신고하냐면 사업자가 신고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부가세를 과세한 사업자가. 그러니까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달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들을 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적으로 부과해서 납부하는 세금, 간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들을 간접의 반대말이 뭐죠? 직접이죠. 그러니까 직접세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대. 근데 직접세 중에 가장 대표가 소득세, 두 번째 법인세. 여러분 상속받고 징여받으면 쥐가 내지 다른 사람 보고 내라고 할 거 아니잖아? 종부세, 내가 엄청난 주택을 가지고 있어. 막 20억짜리야. 그러면 내야지. 종부세를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한 채, 두 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10채 가지고 있잖아.
너 지금 집 가지고 투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 종합부동산세 내. 국가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 주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내요? 내가 번 돈 내가 내는 거죠. 직접세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간접세의 첫 번째 개념이 부가세 같은 거예요. 또 부가가치세는 내가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누구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되게 비싼 어떤 품목을 소비하게 되면 그 품목을 소비하는 자만 그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든 세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별소비세라고 부르거든요. 개별소비세는 특정 품목에만 붙는 세금인 거야. 근데 그 세금은 누가 내? 그 품목을 소비하는 사람이 내는 거야. 부가세하고는 좀 달라요. 자, 부가세하고 얘하고 특징은 둘 다 소비할 때 부과하는 건데 개별소비세는 가방도 막 10만 원짜리 가방 사가지고는 개별소비세 안 내요. 부가세만 내지. 근데 우리가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거. 그 명품 가방은 개별소비세가 붙어. 명품 가방은 개별소비세가 붙고 그걸 다 더한 금액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가세가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세는 다 붙어. 다 붙는데 개별소비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에는 안 붙은 거야. 나도 없어. 난 하나도 없어. 뭐 그런 게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200만 원을 넘어가는 고가 가방 같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붙어요. 20%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하면 내고요. 그런 것들을 소비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라는 거를 낼 일이 평생 없는 거죠. 자, 술 마시면 무슨 세금을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고 있는 거야. 주세. 기름 넣으면 무슨 세금 내요. 이런 거. 그러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만 내는 세금들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그래서 개별소비세. 근데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랬든 저랬든 부가세가 붙는 품목을 소비하면 개소세를 낸 사람도 부가세를 또 내는 거고 개소세를 안 낸 사람도 부가세는 내는 거고 소비할 때 내는 거. 근데 신고 납부는 내가 안 하지. 술집 아저씨가 내거나 휘발유 가게 아저씨가 부가세를 신고하겠죠. 개별소비세를. 이런 것들은 다 간접세. 인지세 마찬가지고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객관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 중 직접세가 아닌 것을 간접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들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죠. 자, 지방세는 우리 이제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목적세는 여기에도 있어요. 국세에도. 근데 보통세랑 목적세를 설명을 드리면 목적세는 그 세금을 걷는 목적은 그 용도에만 쓸 거야. 그 용도에 쓰려고 걷는 세금이 목적세야.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지방교육세를 걷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정말 지역자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금을 써야 돼. 그 목적에 맞게. 다른 용도에는 쓰면 안 돼. 얘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에만 써야 돼. 지자체.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세금들은요. 자동차세로 세금을 걷잖아요.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잖아요. 자동차세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로 걷어들이는 모든 세금은 자동차를 위해서 쓰나요? 다양한 용도에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세라는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정 용도에다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얘는 그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 딱 제목을 보면 알잖아. 지역자원. 아, 이 용도로. 교육. 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양한 용도. 그런 것들을 목적세 아니면 다 보통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랑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세금은 다 국세구나. 지방세는 그 외의 것들,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 지방세구나. 알고 있지. 이 정도는 패스. 두 번째, 어떻게 사용되느냐.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는 세금들을 보통세라고 부르고요. 목적세로 걷는 세금들은 그 용도에만 쓰려고 걷는 세금. 교육세, 농특세 이런 것들. 다 보면 알죠?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경우가 농어촌을 도와주기 위한 특별한 세금. 아니면 교육을 하기 위해 걷는 세금. 이런 것들이 세수를 정해놓고 그 용도에만 쓰려고 걷는 세금. 그런 것들을 이제 목적세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조세를 누가 부담하면서 누가 신고할 거냐? 같아? 일치해? 그러면 직접세. 대표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는 직접세의 대표. 근데 내가 내는 세금은 나는 신고는 안 해. 신고 납부는 다른 사업자들이 해. 일치하지 않아.
그런 세금들의 특징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세와 관련해서 부담하는 자가 내가 신고하고 내가 부담하냐, 나는 부담하지만 신고 납부는 안 하느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인 내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자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리 근로자들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소득은 같아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덜 내게 되고요. 부양가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세금의 납부 방식에서 계산 구조에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 그러냐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요건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그 금액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으면 혜택이 많아지는 거죠. 세금이 달라져요. 그렇게 얘를 고려해주는 세금을 인세라고 부릅니다. 사람 인자 붙여서 납세 의무자의 인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해주는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근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커피 마실 때 부가세 10% 붙잖아요. 커피 마실 때마다 부양가족이 10명인 사람과 2명인 사람을 구분해서 과세합니까? 아니죠. 물적 요건에 그게 10만 원이면 그냥 10% 때리면 그만이야. 인적 요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세라고 불러요. 인세, 물세. 인세의 가장 대표가 인격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인격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걔네들은 다 인세라고 부릅니다. 법인도 인이니까 인격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세할 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냐면 그 물건값이 만약에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에다가 10%라는 세율을 곱해서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세율을 곱해야지 돈이 나오겠죠. 금전이라는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겠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세가 되는 대상. 얘를 과세 표준이라고 불러요. 세법에서. 과세가 되기 위한 기준. 그러면 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요 과세 표준이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돈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그러니까 가격으로 명해져 있는 거잖아. 과세가 되는 물건이 화폐로 측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세금들을 종가세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기름 넣을 때 있잖아. 기름 넣으면 기름이 얼마에다가 20%, 15% 이렇게 붙나요? 아닌데 기름은 몇 리터 넣었어? 리터당 250원 이런 식으로 붙어. 그러니까 10리터를 집어넣으면 2,500원이 유류세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도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금은 리터당 과세가 돼. 그 리터당 과세가 되는 것도 과세 표준이긴 해. 근데 이 과세 표준은 뭐가 기준이죠? 양이 기준이죠. 양. 거래되거나 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양세라고 부르는 거야. 과세 물건이 화폐 이외에 어떤 측정하기 위한 단위. 1명, 2명 이런 식으로도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종양세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독립적인 세원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니 그러면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고요. 너를 내면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회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근로자들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낼 때마다 따라당기는 세금 있잖아.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에 내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다가 내는데 지방소득세는 언제부터요?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무조건 따라당기는 거야. 걔도 10%씩. 그런 세금들을 부가적인 세금 이렇게 부르죠. 그중에 대표가 우리 책에는 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써놨지만 대체적으로 얘랑 얘를 내면 무조건 따라당기는 부가세, 서택스가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 걔네들이 다 서택스의 하나인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그 리터당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어. 막 술집 같은 경우는 그 유흥 음식 요금에 무조건 10%를 붙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술집에서 만약에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발생한 유흥비가 나왔다. 그러면 그 가격을 매길 때 만약에 전체 가격이 모든 세금을 다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에 일단 첫 번째 붙는 세금은 뭐냐면 개소세가 붙는 거예요. 근데 유흥업은요, 10%가 개소세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일단 5만 원 개소세 내.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세를 거둘 거야. 근데 너의 부가세는 이거 다 더한 금액이 과표야. 그러니까 부가세는 55만 원에 10%를 또 거둘 거야. 5만 5천 원이라는 부가세가 또 붙는 거죠. 그래서 55만 원에 5만 5천 원이 붙은 금액이 전체 소비자에게 받는 대가. 그래서 비싸다. 유흥업은 그렇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근데 특별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안 붙어요. 개별 소비세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자, 우측에 보면 과세 물품 해가지고요. 여기 왼쪽에 20%가 붙어요. 20%가 붙어요. 몇 프로가 붙어 써 있죠. 이렇게. 얘네들은 앞에 과세 표준이 뭐라는 거예요? 금액이라는 거지. 금액이 있으면 세율을 때리면 세금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기름들은 리터당 얼마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과세 표준이 뭐가 되면 리터가 되고 이 리터당 90원이 붙어요. 그러면 리터당 90원을 곱해서 세금을 구하는 방식. 이런 과세 방식을 종량세라고 부른다. 정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자료를 띄울 건데 왜 띄우는지 아시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 외우려고 하면 사람이 사실은 좀 징글징글 하거든. 근데 보면서 아, 이렇게 세금이 붙는구나. 경마장에 들어갈 때는 한 사람당 1,000원씩 내고 들어가는구나. 경륜장 들어갈 때는 400원씩 내는구나. 아, 그래서 뭐 입장권에 이게 또 붙는 거구나. 이렇게. 유흥요금은 10%. 그래서 예전에 그 양현석 회사가 뭐예요? 얘기하는 그 회사의 그 승리. 버닝썬 사건이 있었을 때. 그치? 그때 막 한참 말이 많았잖아. 그치? 음식점으로 개업했대. 알고 보니까 술집이었거든. 근데 유흥업으로 신고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개소세를 안 내는 거야. 그러면 개소세를 안 내면 개소세의 10% 부가세도 안 냈다는 뜻인 거잖아. 거기다가 매출은 매우 많이 누락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누군가가 얘기해 줬겠지. 야, 유흥업으로 신고하면 10% 개소세 내야 돼. 안 낼 수 있어. 뭐 어떻게 안 내? 그러면 그냥 일반 음식업으로 내. 업종을 그렇게 신고해. 내가 지자체에다가 잘 얘기해 줄게. 돈 좀 주고. 우리가 뒷돈 받고 음식업으로 신고하고 사실은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개소세 안 내고. 하나의 개소세를 안 낸다는 얘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 가격에 개소세가 붙으면 개별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까지도 동시에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금액이 몇 년 동안 누적된 거면 어마무시할 거고.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 조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세 가지예요. 조세는 법에 의해서 과세한다. 조세는 평등하게 과세한다. 배신하면 안 된다. 네가 얘기하는 걸 믿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거고 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낼 거라고 믿는 거고 서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조세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원칙인 거야.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조세는 법에 의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조세당국이 조세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외우시면 되잖아. 이거는 조세법률주의구나. 두 번째, 조세는 조세를 입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가 평등해야 된다는 말에서 소득이 한 1년 동안 2천만 원의 연소득이 있는 사람과 1년 동안 연소득이 20억인 사람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동일하게 붙이는 게 평등입니까?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게 평등입니까? 다른 세율을 과세하는 게 평등이죠, 그게. 왜냐하면 소득에 비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도 6% 내고 20억 번 사람도 6% 내는 건 평등이 아닌 거죠.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누진과세를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조세는 평등하게 과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납세자가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듯이 세무공무원, 나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도 나에게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그 직무를 이행해야 돼요. 둘 다 그래야 돼요 라고 하는 걸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어떤 교재는 법률주의랑 평등주의만 논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재는 신의성실의 원칙까지 같이 포함했어요. 그러면 교재대로 공부하셔야 돼.
삼일회계법인은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해봤자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 자체로 재경관리사 책을 제작해서 강의에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책을 근거로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삼일회계법인에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자기네 책이 아닌 다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험에 낼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책도 많이 팔고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시험에 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교재를 내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책 사지 마시고요. 기출문제집도 없어요. 기출문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거 아시죠? 인터넷에서 기출문제 같은 거 찾아서 뭐 공부하시는 건 여러분 선택인데 저는 교재만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 거고 더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교재하고 나머지 공개형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어드리면서 시험을 대비할 거니까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지 얘 말고 다른 책을 다 봐야지 볼 것도 없고요. 봐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래 안 나와요. 교재대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연습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세를 개념하고 분류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 중에 옳은 걸 찾으래. 1번.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므로 개별적인 보상에 해당됩니까? 일반 보상성에 해당됩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개별은 무슨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불을 피워주지. 누구는 지나가면 불 끄고 누구는 지나가면 불 켜주나? 세금 많이 낸다고? 그렇진 않죠. 그러나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고 뭐 이건 맞죠. 틀렸죠? 두 번째. 직접세랑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의 일치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다. 맞지 않아요? 맞죠? 일치하면 직접,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목적세란 세수 용도를 특정해가지고 징수하는 조세. 현재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교육세도 있고 농특세도 있는데 소득세랑 법인세는 목적세 아니었잖아. 그쵸? 다양한 용도에 사용해야죠. 특정 용도에 쓰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1등 세금이 법인세랑 소득세인데 다 어떻게 특정 용도에만 씁니까? 요거 틀렸고요. 세금은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과세하면 국세, 지자체가 과세하면 지방세. 근데 둘밖에 없지 않아? 관세가 또 다른 어떤 과세권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관세는 국세 일부예요. 국세 안에 있는 거잖아. 그치? 관세가 뭐 다른 어떤 과세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는 국세 안에 내국세랑 관세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답은 2번이 옳은 설명.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밑에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를 나누고요. 법소부 맞네요. 취, 등록 맞네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면 법소부, 목적이면 교육, 농특세 맞네.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랑 간접세로 나누는데 직접세가 부가세래. 에이 이게 틀렸지. 얘가 여기로 가야 되고 얘가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치? 얘가 올바르지 않은 거. 과세 물건이 양이 과세가 되는 물건이니 종량세, 술. 금액이 과세가 되는 거니 금액, 가에 종가세, 법소부 이런 애들. 답은 3번이 잘못 매칭이 됐네요. 그렇죠? 답은 3번. 세 번째, 옳은 것은 법인세는 과세권자가 지자체예요? 아니요. 법인세는 국세였는데요. 틀렸죠? 법인세는 조세 사용 용도가 특정됐습니까? 보통세입니까? 목적세 아니었죠?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 인세입니까? 네. 인세의 가장 대표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 번째, 부가세는 직접세입니까? 아니요.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인데요. 답은 3번인데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죠? 자, 4번.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땡땡 연도에 지난해 지방세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세목별로는 보통세가 보통세는 8, 목적세는 2 이랬대요. 팀장님, 목적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목적세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건데 보통세하고 구분이 돼. 자, 목적세는 이 4개 중에 가장 매칭이 되는 기본적인 기준이 뭘까? 목적세는 그 용도에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 있죠? 답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걷는 세금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재무팀장이 잘 얘기하는 거겠네요.
답은 1번.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막 달달달 막 밑줄 치고 외우고 이런다기보다 눈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세금들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특징을 객관식으로 물어보겠구나. 예전에 재경관리사 되게 오래됐잖아요, 시험이. 초창기에는 교재 안에 있는 문제하고 답을 외우고 시험장에 많이 갔어요. 거의 똑같이 냈어요, 사실, 진짜.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모르는 상태로 공부만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교재만 가지고도 이제 교재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자격증 시험이라서 교재 안에 있는 문제만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가. 그럼 똑같이 나왔던 거야.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금방금방 풀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다 합격이야. 근데 요즘에 이제 시험 후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예전처럼 똑같이 문제를 내진 않아요. 이제 약간의 시험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똑같이 출제하진 않아요. 좀 다르게 내겠죠. 이 내용을 다르게 내고 이 중에 하나를 찾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습 문제를 계속 저는 연습 문제를 빠짐없이 풀 거거든요. 모든 문제를.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연습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어봤자 안 되겠지. 앞에 공부한 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걸 토대로 풀어야만 정확한 문제풀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OT와 첫 번째 강의를 함께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할 거거든요. 대충 할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평생 자격증 하나 취득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마디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모르고 요즘에 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알바만 해도 세금을 내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세금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건 기본 지식이 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만 해도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 소득은 무슨 세금으로 신고합니까? 공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세금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할 때 화면도 화면이지만 교재 안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수업 자료도 나름 준비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좋은 강의로 또 같이 진행하기를 바라겠고요.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